알론조죠. 알론조의 입찰지대설. 근데 의에 보시면은 바로 뭐라 되어 있냐면 이제 입찰지대로는 투넨의 구립국 이론이 있죠. 투넨의 이론을 도시공간으로 적용해서 확장 발전시킨 것이다라는 요 지문이 그대로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알론조는 누구 걸 뺏겼다는 거예요? 투넨 걸 뺏겼다는 거야. 그럼 구립국 이론이 뭐냐? 그래서 옛날에 한번 단독으로 나왔었던 지문이 그 44페이지 하단부에 투넨의 이제 구립국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다만 이제 요거를 수험서가 아니라 이제 원서에 보면은 다만 투넨은 이제 어떤 지대론을 논하는 과정 중에 농어입지론이다 보니까 작물을 가지고 한 데 비해서 알론조라는 사람은 도시 용도라서 그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 용도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용은 같아요. 그래서 투넨의 구립국 이론이 뭔지 먼저 확인하고 그 중에서 이제 입찰지대로는 어떤 것이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지 그거를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4페이지 하단부에 투넨부터 잠깐 보면은 투넨의 구립국 이론을 논할 때는 이제 먼저 한계지대 곡선이라는 걸 잡아야 돼요. 이 한계지대 곡선 논리가 나중에 그 오른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론조의 입찰지대 이론에 영향을 줬다라는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지 낼 때는 투넨의 이론은 알론조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알론조 이론은 투넨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지대 곡선의 모양이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나옵니다. 무슨 모양이죠? 우하형 형태를 가지게 돼요. 이거는 지난번에 투넨에 대한 논리에 보면은 지대 있죠, 지대. 지대는 이제 지주 입장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이윤이라 그랬죠. 그래서 매상고에서 뭘 빼죠? 생산비를 빼요. 여기까지 논하면 누구예요? 리카도. 그렇죠? 근데 이제 투넨이라는 분은 이제 여기다가 수송비를 하나 더 고려했죠. 초창기에는 이제 지대론이 나오기 이전 시대 우리 시험에서는 투넨을 이제 농어입지론이라는 테마 안에서, 그러니까 입지론 안에서 출제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구립국 이론에 대한 논리를 그대로 5개의 지문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 요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 거리하고 수송비, 거리랑 수송비는 비례 관계일까요? 반비례 관계일까요? 그 상식적인 내용이죠. 거리가 멀어지면 그만큼 수송비는 소송비를 많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택시 타면 멀리 가면은 그만큼 택시비가 많이 드는 건 똑같아요. 얘네들은 비례 관계가 되고 수송비하고 지대는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수송비 지대는 반비례죠. 비례 반비례는 방향성 나타나는 거죠. 비례는 동일 방향이고 반비례는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송비가 많이 들면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이윤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반비례. 그럼 최종적으로 이 거리하고 이 지대 있죠. 얘네들은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이 논리 그대로 하시면 되잖아. 그렇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만큼 이제 수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지대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거리랑 지대는 이제 반비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투넨이라는 분은 그 비옥도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죠. 그래서 같은 작물일 때는 어디서 짓든지 그 매상고의 생산비를 뺀 이제 어떤 이윤적인 부분은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그 지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수송비 때문에 그랬었어요. 여기다가 이제 종축에다 지대를 잡아요. 행축에다 거리를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은 이제 도심이야. 도심은 이제 소비자가 있는 시장이 있겠죠. 그러면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만큼 수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윤은 점점 줄죠. 그 모양이 이제 이러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걸 한계지대 곡선이라 그래서 그 모양이 그래서 서로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모양이 우하형 형태인데 그 우하형을 이제 다른 이제 감정평가사 2019년도 기출문제 보니까 입찰지대론을 내면서 우상향이라고 낸 적이 있더라고요. 모의고사에서도 가끔 우상향이라고 표현했을 때 우상향 이렇게 그리죠. 이거는 이제
지대하고 거리가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우한 형태를 가지고 된다는 것을 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옛날에 잠깐 유행했었어요. 왜냐하면 단순한 우항이 아니라 원점을 향해 뭐다? 볼록한 형태 이렇게 돼 있죠. 이 볼록한 형태란 말이 나오면서 학원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오목한 형태 이런 말을 막 써가지고 이제 오답을 만든 이제 그 경우수가 발생하는데, 출제원들은 그냥 생각이 없어요. 그냥 우하 형태, 볼록한 형태라고 그냥 합니다. 이게 원점을 향하여 지금 보시다시피 원점이 도심이고요. 이게 볼록이야, 오목이야? 지금 볼록이라고 써놨잖아 지금. 원점을 향하여 이게 볼록한 형태잖아요. 원점을 향하여 뭐지? 볼록한 형태, 회가, 그쵸? 볼록한 형태다라고 하시고요. 이걸 오목한 형태라 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왜 볼록한 형태라고 설명해 드리면 더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우하향이란 말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언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그라미 2번 보면은 이런 한계지대 곡선이 모양은 똑같이 우한 형태인데 작물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 기울기가 달라져, 기울기. 그래서 거기 집약적인 생산 방식의 한계의 기울기는 어떻다? 가팔라지고, 초창기 때 지대론이 아니라 입지론 문제를 냈을 때 이걸 가지고 장난쳤었죠. 집약적인 생산 방식의 경우는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거꾸로 낸 적이 있었어요. 그 조방적인 생산 방식의 지대곡선 기울기는, 작물의 지대곡선 기울기는 어떻다? 완만해진다. 그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시장과의 거리를 봤을 때 우리가 집약적이라 그랬죠. 집약적인 농업인 경우는 도심에 되도록은 가까운 데 있어요. 그 조방적인 경우는 먼 곳에 있게 된다. 이렇게 요거를 이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최근에도 아마 모의고사에서 아마 접하실 거야. 그리고 이제 이 형태를 도심질 기준으로 작물이 이제 한계지대에서 이렇게 기울기가 달라지거든요. 이 여러 작물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동심원 모양 형태로 토지 형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밑에 2번 보면은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어진 이제 토지에서 가장 많은 지대야. 가장 많다는 것은 가장 높은 지대죠. 이유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작물이 선정돼서 이런 모양이 무슨 형태다? 동심원이야. 동심원은 약 100여 년 후에, 약 100년이죠. 약 100년 후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이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튜넨의 내용 보면은 그 단일 작물을 재배할 때는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여러 작물을 재배하게 돼요. 그 작물마다 지대곡선 기울기가 달라져. 이렇게 이제 A, B, C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 1826년도에 고립구기율이 나왔을 때의 운송수단은 유일한 우마차로 가정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A가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가파르죠. 그렇죠? 그리고 B, C가 가장 기울기가 완만해요. 그럼 A 작물을 우리가 뭐라 하냐, 이제 집약적인 이제 작물이 되는 겁니다. 집약적인 생산 방식인데, 그럼 집약적인 작물을 재배할 때는 되도록이면 도심이 어떻다? 가까운 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도심이 있죠, 도심. 도심에서는 어느 작물을 재배하는 게 가장 좋아요? A, B, C 중에서 A를 하는 게 가장 좋죠. 왜냐, A가 지금 이게 지대죠. 지대는 이제 이윤이라 그랬어요. 그럼 세 가지 작물 봤을 때 A 작물은 여기서 이윤이 최고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고, 요것이 요 이윤을 볼다 보니까 도심에서는 A 작물을 재배하는 게 훨씬 더 지주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A 작물이 이제 다른 작물보다는 이제 그 지주 입장에서는 유리한 작물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근데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 A만 한번 볼게요. A 같은 경우는 여기 도심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거리가 이만큼 나가. 그 거리가 나가면은 여기 있던 이윤이 여기가 되면은 뭐다? 제로가 돼 버리죠. 그렇죠? 만약에 그 A 작물만 재배한다. 그러면 A 작물의 한계지. 우리가 한계지란 말은 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마지막 그 위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한계지가 돼. 단일 작물만 재배하면은. 그 B 작물을 재배하면은 B 작물은 여기가 한계지가 되고요. C 작물은 여기가 한계지야. 그래서 단일 작물 재배하면은 거리축과 접하는 지점이 한계지가 되는데, 근데 여러 작물을 재배하면은 거리축과 접하는 지점이 한계지가 아니라 교차 지점이 한계지예요. 그래서 튜넨의 이론을 다른 말로 입지 교차 지대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 어떤 뜻인가?
도심에서는 A 작물을 이만큼 재배했을 때 이윤을 많이 보는데 여기서 이만큼 갔어요. 여기가 그럼 요 지점이 되면 이 지대가 어떻게 돼요? 요 지점에서는 지대가 한 0이 돼 버리지. 그렇죠? 그러면은 거리가 이만큼 나갔어요. 거리 변화가 더 커요. 지대 변화가 더 커. 지대 변화가 더 크죠. 그럼 지대 변화가 크다는 말은 이 작물은 조금만 거리가 멀어져도 어떻다? 지대가 뚝 떨어진다는 거죠. 지대가 떨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야? 아까 지대는 뭐하고 관계가 있죠? 수송비하고 관계가 있죠. 조금만 거리가 멀어져도 수송비가 어떻다? 급격히 증가한다는 뜻이야. 조금만 걸어도 급격히 증가하는 A 작물 같은 경우는 여기 벌은 여기 더 멀리서 농사질 수도 있어요. 요 지점에서. 그러면은 여기가 플러스 영역이고 여기가 제로고 여기가 마이너스 영역이거든요. 그 마이너스 영역은 그 위치에서 농사를 져봤자 손해란 뜻이야. 그래서 이런 작물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채소라 그랬어요. 튜네는 채소라는 작물은 신선도가 유지된 상태 내다 팔아야 되죠. 만약에 여기서 농사졌다. 그럼 수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새벽에 수확한 거를 며칠 묵었다가 내다 팔 수가 없죠. 그 수확한 거를 바로 아침에 내다 팔기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우마차를 다 이용해야 돼. 그 마부도 고용해야 되죠. 여기서 만약에 농사졌다. 매상고가 10,000원이다. 생산비가 2,000원이다. 그럼 거리가 이제 멀어졌죠. 그럼 한꺼번에 옮기다 보니까 뭐가 많이 들어요? 수송비가 엄청 들어. 수송비가 1조가 들어. 우리는 1조라는 금액이 굉장히 흔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질 수 있지만은 농사 져봤자 어떻다? 손해가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조금만 거리가 멀어져도 지대가 급격히 떨어지는 작물, 그러니까 조금만 거리가 멀어져도 수송비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는 작물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된다? 도심에 가까운 데 농사를 지어야 돼요. 도심에 가까운 데 농사를 지어야지 수송비를 절약해서 이윤을 창출할 수가 있죠. 근데 도심지는 땅값이 비싼 거야. 그러면은 이윤을 남기려면은 제한된 농사짓는 땅이 있죠. 수확량을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수확량이 많아져서 매상고를 높이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은 이 땅을 공간이 없이 아주 조밀하게 이용해야 됩니다. 이거를 집약적 이용이라 그럽니다. 이게 집약적 이용이라는 것이 농사짓는 땅 같은 것은 고밀도로 이용하라는 뜻이고요. 이게 도시형도로 넘어가면은 집약적이라는 것이 건물을 높게 진다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실 그 내용상으로. 그러니까 이런 이제 A 같은 신선도를 유지하는 작물은 빨리 내다 팔아서 상품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에 도심에 가깝게 이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치소 같은 작물의 지대곡선은 이렇게 기울기가 가팔라지게 됩니다. 근데 C 작물 같은 거 보면은 C는 이제 여기가 한계지가 돼요. C만 이용했을 때. 그런데 이 C를 도심에서 하면 여기가 이윤을 발생하죠. 근데 여기가 이만큼 나갔어. 거리가 이만큼 나갔는데 그 지대는 이만큼 떨어졌죠. 거리 변화가 커요? 아니면은 지대 변화가 커? 거리 변화가 크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런 C 같은 산업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쭉 나가요. 그럼 수송비가 늘어나긴 하죠. 수송비 늘어나지만은 지대 변화가 작다는 것은 A보다는 이런 C 같은 산업은 거리가 멀어진다 하더라도 수송비는 증가하긴 하지만은 수송비가 완만하게 증가한다는 뜻이야. 수송비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산업은 상대적으로 도심에서 먼 곳에 위치해서 그 산업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이윤을 창출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를 튜넨이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목축업이라 그랬어요. 목축이라는 산업은 그 채소 같은 신선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만약에 달구지 하나 싣고 양 한 마리 싣고 시장에 내다 팔았다. 일주일간 내다 판다 하더라도 상품 가치가 훼손되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은 도심에서 먼 곳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상품을 시장에 내다 팔았을 때 수송비 부담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윤이 오랜 위치까지 이제 먼 위치까지 창출할 수가 있더라. 근데 이런 목축업은 토지를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해요? 채소처럼 고밀도로 이용할 필요 없죠. 방목해야 되니까 많은 땅이 필요해. 그러니까 도심에서 할 수 없고 외곽에서 해야 되는데 많은 땅을 이제 목축을 운영할 때 듬성듬성 이용하죠. 이거를 저밀도, 그러니까 조방적 산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를 하다 보면은 도심지부터 했을 때 도심에서는 A, B, C 했을 때 어디까지가 A를 이용하는 게 좋냐면은 요 A 지대곡선과 B 지대곡선이 있죠. 요 교차 지점 여기까지가 A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근데 여기를 벗어나잖아.
그럼 B보다도 A가 뭐가 더 적어? 이윤이 더 적죠. 그렇죠? 교차 지점 벗어난 이 외곽부터는 A보다 B가 더 우수하기 때문에 A가 탈락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A가, 그래서 교차되는 이 지점이 A 작물의 한계지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B를 쭉 이용하면 계속 초과연을 플러스로 벌어요. 벌다가 C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송비 부담이 커. B 지대곡선과 C 지대곡 교차되는 여기 있죠. 여기까지가 B 산업을 운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B와 그 교차되는 요 다음부터는 여기가 B 산업의 한계지가 되고요. 다음부터는 C보다는 B가 수송비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여기 벗어난 지점부터는 B를 이용하는 것보다 C를 이용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여기부터는 초과연을 계속 벌다가 거리추가 접하는 여기까지가 C 산업을 운영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곳에 모든 작물들이 모든 산업이 다 혼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래서 아까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능력 있는 작물이 선정돼 이렇게 언급했죠. 가장 이윤을 많이 볼 수 있는 작물이 선정돼서 이걸 토지정책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A, 여기부터는 B, 여기부터는 C, A, B, C로 하나의 고립 구간에 이용하더라. 이것이 무슨 모양이에요? 하나의 토지정책에 하다 보면 이게 똥시몬이야 아니면 덩시몬이야? 똥시몬 형태로 토지정체가 이루어진다 했어요. 이 당시 1820년대 고립국이로는 그 고립국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한 국가는 아니고 투넨이라는 사람이 그 만들어낸 그 가상의 도시국가입니다. 그럼 고립이라는 단어가 그 뉘앙스가 느낀 것처럼 개방경제일까요? 폐쇄경제일까? 폐쇄경제,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작물들을 수입할 수가 없고 그 고립국 안에 있는 도시 시민들이 생존하려면은 자급자족해야 돼요.